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설 특집 코스피 5000 시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일부 진행을 맡은 권미정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모여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 돈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 만큼 지금 가족들과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관심이 뜨거운 만큼 추경 매수와 조정 경계, 그 사이의 불안감들, 그리고 만만치 않은 변수들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패를 들고 시장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 최고의 투자 전략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크로스힐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 그리고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또 최고의 두 분을 설 특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알찬 이야기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서요, 먼저 두 분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2026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은 두 분 모두 다 주식 비중이 한 70에서 80%를 차지하면서요.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모두 다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김태용 대표께서는 주식 비중 70%, 금과 은, 비트코인을 각각 5%, 그리고 현금 비중을 20% 들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안정형의 포트폴리오를 좀 제작해 주셨고요. 이효석 대표께서는 주식 80, 그리고 20은 모두 비트코인으로 채워주시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바구니를 오늘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요, 2026 투자 포트폴리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키워드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 이유까지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태용 대표님의 2026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변동성을 내포한 상승장 이렇게 좀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조금 여러 안정형으로 좀 가져와 주신 거군요. 네, 현금을 좀 20% 정도 배정을 한 거는 지금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할 때 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현금도 자산이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배분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항상 조정을 염두에 둔 현금 비중 20%를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주셨고, 이효석 대표님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투자의 시대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분의 차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격차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대투자의 시대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반영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투자의 시대. 요즘 지하철 타고 가면요, 그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주식창 안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을 정도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앞에 분 몇 퍼센트 수익이 났나 이렇게 보기도 보는데 어제 본 분 막 56%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투자의 시대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다 주식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세요. 포트폴리오의 한 70에서 80%를 주식시장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 미장보다는 국장을 포트폴리오에 두 분 다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효석 대표님, 국내 주식 비중이 미국보다 한 20%나 더 높은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보신 걸까요? 아직 국내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투자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확실성이 높은지에 따라서 비중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주식 시장은 아직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전 세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 120조 달러가 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올라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분의 2.5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걸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26년 아니고 2027년 기준으로 보면
빅테크 웬만한 빅테크들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 자체가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이익 규모 자체가요. 사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150조 뭐 내외의 그 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전 세계에 1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하루 아침에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뭐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로 메모리라는 것이 뒤에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AI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품으로 확실하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이익 체력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0조 달러 중에서 3조 달러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싸다라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재평가 받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에서 상법 개정을 하고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흐름이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AI로 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메모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병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게 좀 제대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레딧이라는 그 미국 커뮤니티에서요.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마이크론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렇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쉬워진다면 이런 상승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용 대표님께도 여쭙죠. 국내 주식 40%, 미국 주식 30% 투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시장 다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도 국내 주식 한 10% 정도 더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작년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아직 마감을 안 했지만 한 45% 정도 이익 성장이 있었고 올해 예상도 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뭐 45%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어닝 성장이 가장 큰 국가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거의 그 주식시장이 10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닝도 1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45%, 5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익이 뒷받침이 된 이러한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올해 예상이 한 14%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밸류에이션도 미국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 환원 활동을 하고 그 주주 배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12배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대비 PER로 봐도 싸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그 체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효석 대표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한국에 못 보던 산업들, 그는 작았던 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방산이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65조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 세 개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가 더 커요? 시총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그렇게 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렇게 방산 산업에서도 어닝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산업축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반도체만 잘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미래의 핵심 산업의 체인이 되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한 이런 산업들이 계속 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밸류로 보나 어닝 그로스로 보나 조금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조선과 방산, 전력,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았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이게 또 외국에서도 많이 알아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JP모건인가요? 코스피가 한 7,5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7,500까지 외국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국내 증권사는 이번 증시가 전강 후 약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전강 후 약과 7,500,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올해 코스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약간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사실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인구가 다 소멸될 거고 나라 망한다는 얘기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냐면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세계화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네.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게 이제 어필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망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한 2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IT 버블 그때인가요? 그때 이제 1980년대. 80년대. 그래서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해서 3조 호황이 시작됐던 시점을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꿀밤 먹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주도했던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잠깐만 나도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기지개를 켰고 그 과정이 3조 호황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했어요. 우리 3조 호황 정도 그러니까 수준으로 이제 만약에 이번에도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16,00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6,000, 당시에 3조 호황은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생각해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철강, 화학 이런 기업들이 또 엄청 수혜를 보고 화장품, 자동차 팔면서 그러니까 뭐 차화정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그 글로벌 관점에서 큰 흐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그 공급망에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제조업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또 새로운 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또 하나 붙은 거죠. AI에서 지금 새로운 곳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AI 메모리가 필요하고 뭐 GPU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병목이 걸렸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부족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메모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테슬라의 최대 적이 뭐냐? 그러니까 BYD가 아니고 메모리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의 닷컴 버블 시대의 시스코처럼 뭐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AI 시대에서도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요한 변곡점에 맞아 있는데 AI까지 붙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익이 얼마 늘었으니까 주가가 좋아요라고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큰 흐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밸류업 정책의 한 축 그리고 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한 축 이렇게만 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 AI 밸류체인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면서 뭐 이 말씀드렸던 밸류업이라 메모리가 아니라 더 큰 정말 큰 방향의 변곡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김태웅 대표님께 좀 여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는 이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인데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반도체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업종들인데 그 발표했던 투자 계획보다 그거를 크게 축소시킨다 또는 별로 효용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계획을 바꾼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한 거 외에는 거의 이제 매크로에 관련한 건데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민자 축출한 것도 컸지만은 두 번째로는 AI가 사람의 고용을 대체하면서 사실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경기는 좋은데 왜 고용은 안 늘어날까 이런 딜레마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사느냐가 우리 수익률을 또 결정 지을 텐데요. 이제 개별 종목을 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선별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섹터 ETF를 들어갈지 좀 이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태용 대표님께 좀 여쭐게요. 현재 섹터 ETF로 들고 갈까요? 아니면 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면은 업사이드도 크지만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ETF를 사게 되면은 종목을 바스켓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확신이 있는 종목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ETF를 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섹터 ETF를 사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은 계속 시총이 커지면서 비중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빠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확 쇼크가 난 기업들은 알아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ETF가 알아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수 투자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의 시대 같은 경우는 뭐가 성장 산업인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있으시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당연히 반도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로봇이라든지 로봇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닝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매력적인 산업들이 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산업에서 조금 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 이런 쪽들은 섹터 ETF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 확신이 있는 종목들은 밸류업에 대한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 우주산업 포함하겠습니다. 이런 쪽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자 또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도체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을 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반도체 ETF를 해서 이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있고 소부장까지 다 합친 ETF를 지금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대장인 삼성전자, SK를 사는 게 맞을지. 네. 반도체는 어떻게 좋은 생각해요? 질문이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 받으면서 바로 머리에 떠오른 게 소부장은 ETF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소부장은 수혜주들이 워낙 많은데 그 일일이 그 어닝을 다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ETF, 반도체 장비 ETF를 해서 포지션 하시는 게 좋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고객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돈 있을 때 사세요. 네, 빠져도 사시고 돈 있을 때 사세요. 그런데 언제 파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적어도 6월 달까지는 굉장히 확실한 상승 사이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도체의 특성은 이 사이클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아무 때나 사셔도 조정할 때 더 사시고 이런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6월 이후로는 좀 불확실한가요? 그때 가서 봐야죠. 아, 불확실한 그때만.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12월까지 HBM이고 반도체고 다 완판이 됐어요. 계속 부족하다면서 내년에도 예. 뭐 메모리 부족하다 이런 얘기 계속 굉장히 하는데. 부족하고 완판이 됐기 때문에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는 어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분기부터 두 분기 전에 주가가 꼭지를 찍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6개월을 선행하는 게 주가이고 사실은 이제 그 1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어닝이 올해 최고이익이 난다, 이번 분기 최고이익이 난다 하기 한참 전에 이미 주가는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말까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6월 달에 한번 빅테크들의 흐름이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 거지, 제가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보고 네, 판단하자. 그때 보고 판단합시다. 알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님께도 여쭐게요.
AI가 사실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올해도 AI를 필두로 시장이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AI 투자 부담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우려, 뭐 미국장 빅테크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 투자를 올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해는 AI 중에서 에이전트 AI의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에이전트 AI, 네. 피지컬 AI랑 또 다른 거예요? 에이전트 AI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얘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부장님이나 팀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뭐 팀원들한테 일을 맡겼는데 계속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어디까지 했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닐까? 손이 가요. 이건 에이전트가 아니고요. 그렇죠. 맡겼는데 그냥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액션까지 취하더라도 그렇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느냐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요. 클로드봇, 몰트봇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에이전트가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걔네 좀 그래서 무섭던데. 실제로 보면은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네.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LLM을 많이 쓰고 있죠. 챗GPT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미나이도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LLM을 쓰고 있죠? 얘네들이 쓰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씁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것만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데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길에 마차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서 사람을 그 앞에 빨간 깃발을 들고 다니도록 했어요. 자동차 앞에요? 네, 자동차 앞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느리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왜냐면 위험하니까요. 근데 이게 마치 제가 AI를 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LLM을 그냥 쓰도록 놔버려두면 얘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만큼만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빨간 깃발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 AI가 나오면서 이게 풀어진 겁니다.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 수많은 LLM 모델들을 AI가 쓰게 하는 거예요. AI가 어떤 질문을 중간에 있는 얘한테 하면은 얘가 수많은 AI를 수십만 번 물어봐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깃발이 치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의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AI가 AI를 활용해서 AI가 AI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AI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이전트 AI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인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성능을 내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뭐냐면 얘가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스스로. 아침에 모닝콜도 하고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액티브하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올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병목은 또 어디 걸리냐면 LLM에 걸려요. 이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사용해야 되는데 또 어디 걸리냐면 메모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열렸다. 근데 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다시 AI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메모리, 에너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올해 좀 새로운 기대를 가지면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AI 투자하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 메모리 투자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국내 반도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까지 좀 봤다가 6월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김 네. 대표님 말씀하셨고. 근데 뭐 제가 오늘 이제 농담처럼 아침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삼성전자가 27년 영업이익이 전 세계 1등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인 거죠. 정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이익을 내는 거를 미국이 용인할까? 혹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메모리 회사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맞아? 그게 27년 전체 시장 영업에 네. 비해서 애플보다 더 많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 에이전트 AI가 나오고요. AI 모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에이전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메모리예요. 얘네들이 스스로의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에이전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그럼 메모리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는데도 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5,000피를 정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코스닥 3,000을 목표로 제시했을 때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는 반도체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코스닥에는 그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스닥 관련해서 과연 3,000 스닥이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바로 3,000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코스닥은 뭐 한 1,800, 2,000 정도 1,800에서 수준이면은 2,000. 이미 이제 버블을 뚫고 가는 거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어닝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올해 어닝 예상치 증가율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60% 이상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일 큰 거는 이제 알테오젠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게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부장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니노공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 게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IT 소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어닝이 좀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도 그 아까 이제 짧게 끊어서 보는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망이 밝은 이유는 큰 형님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장비가 더 필요하고 소재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도 이 대표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도체가 왜 조심해야 된다,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이라든지 PC 위주에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체 수요가 그렇죠. 교체 수에 따라서 갔는데 로봇도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PC보다 더 많이 필요한 당연히 로봇에도 디바이스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디바이스가 지금 자율주행을 테슬라밖에 안 하고 있지만은 테슬라가 그 FSD 가지고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요 두뇌가 지금 열이 날 정도로 팡팡팡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또 다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자율주행이 되는 차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빅사이클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들도 지금 한국이 기술 수출을 빅파마들한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플랫폼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은 조단위 R&D를 하는 미국의 빅파마들조차도 신약 만들기가 힘든 건데 거기서 한국이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미국의 빅파마들이 만들어 온 신약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플랫폼에 차를 태워가지고 전달하는 물질 이런 쪽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업종 얘기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2차 전지는 3,000 스닥 달성에 좀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2차 전지는 저희가 그 한 2, 3년 동안 투자를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사실 연초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로봇을 워낙 좋게 보다 보니까 이제 로봇 체인에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LFP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라 한국의 삼원계 또는 전고체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한 것들은 그 전고체를 만드는 황산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초부터 투자를 했었고 그 이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이제 워낙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 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게 이제 시총이 2등, 3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쪽들도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 뚫고 돌아설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지금 로봇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투자할 때 2, 3년 뒤를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를 보고 했을 때 지금의 LFP 반도체, LFP 2차 전지는 지금 중국에서 로봇이 한 2-3시간 움직이다가 또 충전해야 됩니다. 워낙 모터가 많이 들어가고 뭐 액추에이터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전의 빈도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도 높고 가볍습니다. 그렇게니까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까지도 한국에 배터리를 평생 안 사다가 이제 사자는 이러한 뉴스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000 스닥 가능할지 이호석 대표님께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잘 안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더더군다나 안 하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못 본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는데 뭐 제품을 샀는데 이 중에 몇 개가 다 그냥 상한 음식만 있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안 가죠. 그러면은 그 시장에는 가자마자 아 이거는 쓰레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면 그 시장 자체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부실한 기업, 오랫동안 부실해서 지금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얼마나 많이 퇴출시키느냐가 우리 코스닥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책적인 것이 이제 그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일단은 사실 요거는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돈의 흐름으로 보면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이제 돈이 막 들어왔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안 드리는 방법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코스닥 ETF에 포모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아쉽지 않을 만큼. 네, 이게 뭐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몇 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니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ETF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로봇 ETF를 사실 때 로봇 ETF 안에 무슨 종목이 있는지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그 ETF에 담겨져 있는 주식을 그냥 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계속 ETF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것도 돈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5,000피 그리고 1,000스닥인데요. 수익률 체감은 또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여전히 지수 상승을 독식하면서 종목 쏠림과 양극화 현상이 굉장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2026년에도 좀 계속될까요? 양극화 현상은 사실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독 심했던 것 계속 같아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죠. 근데 네. 사실 뭐 보면은 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관세, 이렇게 높은 인플레에서도 살아남고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완전히 분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양극화의 흐름은 이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걸 분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호석 대표님은 좀 어떻게 담아야 될 섹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다양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메모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라는 얘기는 본인의 깜냥에 맞는 수준으로 최대 뭐 100%까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비중을 많이 메모리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이건 되게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최소 5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50. 왜냐하면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가져간다고 해서 뭐 반도체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0% 정도 되고 지금 상황이 반도체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수 타이밍도 사실 관건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주식 모두 고점 부담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승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있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조정할 때 사면 제일 좋은데 네. 그 바라던 조정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최근에 있었던 조정 같은 게 생기면은 그때 더 나머지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꾸준히 조금씩. 네. 이 대표님은요? 네, 이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어떻게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금과 은 너무 랠리가 뜨거웠잖아요. 금과 음에 대한 이런 또 대체 자산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금과 음이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부진한 가산 시장은 언제쯤 하늘길을 되찾을 수 있을지 2026 대체 자산 기상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시선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다가도 급락세를 타며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대체 투자 자산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던 핵심 이슈들 짚어보고 향후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과 은이 연초부터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둘러싼 긴장과 그린란드 이슈 등 예측 불허의 정책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들도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믿을 건 금뿐이라는 계산이죠.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 보니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의 기세는 더 무서웠는데요. 산업용 수요가 탄탄한 데다 금보다 단가가 낮아서 소액 투자자들이 가성비 투자처로 주목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로 은이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등한 데다 공급 역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 가격 어디까지 갈까요? 최근 등락폭이 크긴 하지만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도이치뱅크와 소시에테 제네랄은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5,700달러, 골드만삭스 역시 5,4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방어 자산을 넘어 유동성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금값이 뛰면 은값은 더 크게 뛴다는 시장의 격언처럼 은값에 대한 전망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려 170달러라는 공격적인 수치를 내놨고 시티은행 역시 단기 목표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도이치뱅크와 소시에테 제네랄은 은값 또한 120달러 선까지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현재로서는 금보다 은이 더 가파른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때 금의 대항마로 꼽혔던 비트코인은 힘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니 금리는 못 내린다는 신호에 비트코인이 주춤했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파적인 기조를 강화할수록 비트코인의 주된 매수 동력이었던 풍부한 시장 유동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비트코인이 연내 5만 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8년 만에 최장기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비트코인 반등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1929년 대공황 직전 잠시 반등했다가 장기 하락으로 접어들었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투자자들은 저마다의 대체 투자 구명보트를 찾아 올라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 침체를 끝내고 다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금과 은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지 시장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들고 오신 대체 분야를 좀 보면요. 두 분의 의견 차이가 꽤 확실히 갈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김 대표님은요. 금과 은, 비트코인에 각각 5% 넣자 하셨고요. 이 대표님은 비트코인 20% 비중, 그리고 금과 은, 현금 모두 0%입니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또 네. 넣으신 그런 모습이셨고 우선은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지금 5% 비중으로 포트에 담으셨는데 왜 5% 좀 담자라고 전략을 좀 세워주신 걸까요? 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5%만 넣습니다. 5%만? 네. 그 이유는 저는 2, 3년 전에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금을 꼭 갖고 계시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했고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달러 보유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팔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시작한 다음에 미국에서 스위치 하나 딱 내리니까 그 쌓여있던 달러를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그렇죠. 스위프트망이라고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딱 생각한 게 아니 저 미국 달러 저렇게 보유하고 채권 사줘도 전쟁 한번 나면은 이게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팔고 그때부터 금을 사모은 겁니다. 예,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계속 작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금이 또 한 번 더 부스팅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부스팅이 됐고 지금도 금 확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금이 오르니까 망동이도 뛴다고 은도 오르고 다른 소재들도 뭐 구리나 뭐 아연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갈수록 약간의 버블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잘 모르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과 은의 변동성이 크고 지금 투기적인 그런 수요도 좀 묻은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그거를 좀 다 잡아주신 거네요. 금과 은, 비트코인 5%를. 네, 그거는 이제 보험으로 쓰려고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을 제가 많이 사자고 그랬던 이유도 과거에 주식시장이 빠지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잖아요. 리만 사태 때처럼. 네. 그때 모든 자산이 다 폭락하거든요. 부동산 포함해서. 네. 그런데 안 빠지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험으로 가져가는 뜻으로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효석 대표님께 여쭙죠. 금과 은 비중 제로입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20%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셨을까요?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명절 때 나왔을 때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서 이제 그래도 계속 가져간다라는 의미에서 20%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과 은이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반영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유는 비트코인 자산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비트코인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 연준에서 돈을 뿌리는 걸 보고 중앙화된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접수하고 비트코인 생태계, 크립토 생태계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이 싫어서 샀는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먹었네? 그러면서 기분이 싫어서 이제 좀 기분이 나빠서 이제 파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이 오르고 은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면 올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연간으로 보면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 계속 머무른다면은 그 본인의 이제 공약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표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류가 되고 있지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을 누가 관할해서 규제할 것인가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인데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워낙 그 로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법안이 조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좀 더 클리어하게 통과가 되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클라리티 법안 통과 기대도 있고 또 시장 확대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은 또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은 75,000달러에서 밑으로까지 하회를 하면서 뭐 지난 4월 이후로 최저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지금 관심 가지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사도 또 부담이 없는 가격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용 대표님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는 가져가라고 적어주셨어요. 워낙 증시가 좀 뜨거운 만큼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좀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매크로 쪽 보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건데
지금 4% 중후반 정도인데 4.5에서 4.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5% 정도 들어가면은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년 동안 그 매 구간을 봤는데 4.5% 넘어가면은 와치, 그 다음에 5%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전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가지고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GDP나 성장률이나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게 계속 가다 보면은 버블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효석 대표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제로예요. 현금 비축해 두지 말고 메모리에 다 투자하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 현금 비중은 사실은 이제 뭐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은 레버리지라든지. 레버리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로라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현금에 대한 정의인데요. 현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도 포함해서요. 월급을 받는데 그것보다 덜 써서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계속 생기는 분들은 그만큼의 쿠폰을 받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미 현금 비중 혹은 채권의 비중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그냥 현금 비중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살 수 있잖아요. 다음 달에 또 살 수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면 현금을 좀 확보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실업률 그리고 이제 실업 없는,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정치라는 거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가 새로 생겨났을 때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싸움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이거 가져가고 너는 이거 가져가라고 정의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굉장히 부각이 됐을 때가 산업혁명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에서 비로소 어마어마한 가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것과 비견할 정도로 혹은 그 이상의 생산성이 지금 AI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가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가치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그 전에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은 AI를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투자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다양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하는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정말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가 모두 공개됐고요. 거기에 따른 또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궁금한데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네. 씨드를 많이 모아라. 네, 그래서 이효석 대표님이 이제 약간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저도 미래로 점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네네.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고요. 저희가 알잖아요. 로봇이 우리를 위협한다, AI가 위협한다 이러니까 그 위협하는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돈을 같이 벌어야 돼. 그런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버는 돈의 속도와 우리랑 똑같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놀게 되면은 그때 저 같으면은 그 돈으로 로봇을 사겠어요. 로봇을 한 10대 정도 사가지고요. 그걸 굴려요? 예, 한 대는 집에서 쓰고 9대를 조직 가서 이래. 중소기업에다가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 사업 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밖에 미래를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하셔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쪽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AI 로봇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주아가 되고 네.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AI, 로봇, 전력, 막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서 내가 AI에 올라타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효석 대표님께도 좀 여쭙죠.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뭐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 해고된 직원들이 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 나오는 천재 중에 천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해고 당하면서 나오면서 듣는 얘기는 넌 왜 AI보다 일을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듣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AI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실질 가치는 매우 빠르게 지금 제로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목 가치는 정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위협이,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로봇을 가지고 있어도, 로봇 택시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산인 거거든요. 로봇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고 에이전트 AI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자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나의 미래에 나에게 현금 흐름을 혹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5천 시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일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중에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황금 비율 꼭 찾으시길 바라고요. AI에게 지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2026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